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장한 두 아들의 엄마이자 60대 초반인 사람입니다. 아들 둘은 키울 때부터 참 힘들더라고요. 괜히 아들 둘 뒀다는 엄마들 보면 말 안 해도 다 알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어릴 적엔 얼마나 가만히 있지 못하는지 목마에 비행기에 온 집을 뛰어다녀서 가구 하나 멀쩡한 게 없을 만큼 집에 누굴 부르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커서는 둘이 피가 터지게 싸우더군요. 키우는 내내 고생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도 다 크고 나니 의젓하고 둘도 없는 착한 형제로 지내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요즘은 이 녀석들이 저를 데리고 제주도며 국내 여행을 여기저기 많이 시켜주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있어도 꼭 갔다 와서는 엄마, 내가 코스 다 외웠으니까 엄마하고도 가야지. 저를 챙기더라고요. 그래도 여자친구라도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이제 애들 걱정 안 하고 사는가 싶었더니 인생을 정말 가만두질 않네요. 어쩌다 보니 동서일로 사연을 쓰게 될 날이 왔으니 말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사자 들어가는 직업 좋은 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제가 이번에 두 눈으로 보고 겪은 일이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남편하고 결혼하고서 가장 좋았던 게 인성이 좋은 어른을 만났다는 거였어요. 집안 분위기가 저희 쪽하고는 다르게 시부모님 모두 다 교사 출신이셨고 집에 들를 때마다 학생들이 보내주는 선물이며 편지가 가득 쌓인 걸 보고 알 수 있었죠. 그런 영향 때문인지 제가 남편하고 처음 만나게 된 것도 서점이었거든요. 30 초반에 복지사 일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자격증 준비할 일이 많았는데 늦가기로 그걸 시작하려고 보니 책 하나 사는 것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인 동생에게 책 목록을 받아 직접 보고 사려고 몇 년 만에 큰 서점을 들렀었는데 바닥에 앉아 책을 보고 있던 남편을 처음 마주쳤죠. 하필 남편 등 뒤에 그 책이 있어서 너무 집중하는 모습에 미안해서 나와달란 말이 차마 입에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주위를 빙빙 돌다가 1시간이 지났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남편을 보니 나중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서 신기할 정도였죠. 그래도 더 이상 지체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죄송하지만 여기 뒤에 살 책이 있어서요. 남편은 그제야 잠에서 깨어난 듯 집중하던 일에서 좀 빠져나오는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던 점원이 절 보더니 손님, 아직도 책 못 찾으셨어요? 그 말을 듣더니 남편이 본인 때문인 걸 눈치챘는지 제가 차 한 잔 사도 될까요? 너무 죄송해서요. 아니에요. 집중한 모습이 좋아 보여서요. 사과만 하기도 그렇고 갚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남편에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죠. 사회복지사에 대해 좀 아시는 거 있으세요? 도움이 될까 모르겠는데 제 오랜 꿈이라서요. 지금은 직장생활 중인데 노후에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어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한 지가 5년 정도 되기는 했는데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보다 한참 선배시네요, 그럼. 그렇게 저는 서점에서 만난 남편과 차를 마시고 저녁도 먹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평범한 직장인이 힘든 사회복지사를 꿈꾸는지 그것도 저에겐 신기한 일이었는데 그때 처음 남편에게서 부모님 이야기를 듣게 됐죠.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에 대해서 부모님이 항상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받을 때는 잠깐 좋은데 준다는 건 받는 사람 나름이라 평생 남는 선물이 될 수 있단 말이었거든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직장 생활은 솔직히 그럴 만한 일이 없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진 뒤 사회복지사 시험에 합격했고 꼭 연락달라고 당부하던 그 사람의 말이 잊혀지지 않아 몇 개월 만에 연락했더니 저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둘은 친구처럼 한 번씩 만나면서 점점 사이가 깊어졌죠. 막상 결혼이란 상황이 닥치니 제 살아온 환경이 발목을 잡는 느낌이더라고요. 교육자 집안에서 대학도 30 초반에 준비하는 저를 좋아해 줄까 두려움이 앞섰죠. 우리 부모님이 직업만 듣고도 마음에 들어 하던데? 정말? 꾸며서 말하고 그런 거 없지? 나 이랬던 거랑 집안 상황 대학 늦게 준비한 것도 아셔? 꾸밀 게 어딨어. 다 말씀드렸어. 우리 부모님 자기가 걱정하는 그런 문제로 사람 판단하는 분 아니야. 그건 내가 보증한다. 큰소리치는 남편을 속는 셈 치고 따라간 자리에서 시부모님 두 분이 인자한 얼굴로 저를 아무 말 없이 보더군요. 인연은 정말 있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아직 아무도 안 데려간 걸 보면 우리 아들이 결혼 안 하고 있길 참 잘했어. 곧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내가 말 편하게 하마. 동생들 돕고 사람들 돕고 난 도울 줄 아는 사람이면은 누구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게 말이 쉽지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 내가 예전에 애들한테 쓰레기 보면 주란 잔소리 그렇게 했는데 줍는 애가 거의 없어. 그렇게 남 생각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잘 살았다고 칭찬해주고 싶었어. 조금 더 산 어른으로서. 그동안 힘들었던 세월이 이런 시부모님과 남편을 만나기 위한 일이었나 싶을 정도였죠. 그래서 저도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려고도 했어요. 사실 결혼 전에 들은 그 이야기는 부모님에게도 못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어릴 때는 첫째란 무게가 싫었어요. 첫째로 태어났으면 첫째답게 행동해 너는. 무조건 참으라고만 하더라고요. 그 말이 더 서러웠죠. 첫째가 무슨 죄는 아닌데 말이죠. 그런 서러움을 깊은 곳에 안고 살았는데 유일하게 그런 제 마음을 어루어 만져준 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늦게 결혼한 만큼 빠르게 첫째 아이를 갖고 계획에 없던 둘째까지 태어나면서 그야말로 두 아들 육아에 눈 붙일 시간조차 없이 지냈죠. 기저귀 몇 번 갈고 분유 타서 먹이고 나면 또 아침이고 양가 부모님 도움 한 번 없이 그 시간에 지냈나 모르겠어요. 종종 시부모님이 저에게 연락 와서 우리 집에 애들 맡기고 가. 아유, 어머니, 거기 다 엉망될걸요. 나중에 그러다가 저 원망하신다니까요. 제 동생들도 반나절 놀다 가고는 몇 년째 안 놀러 와요. 너는 이런 순간에도 웃는구나. 애들이 널 엄마로 둬서 참 행복하겠다. 그게 진짜 좋은 교육이야. 시어머니의 그런 한마디만 들어도 괜히 제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죠. 그렇게 애들이 뛰다가 치고받다가 보니 중학생이 돼 있었고 그 당시엔 사춘기라서 각자 방에서 조용히 잘 지내더라고요. 유일한 평화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에도 그쯤 큰 경사가 생겼죠. 도련님이 여자를 데려와 인사를 했다는 소식이었는데 워낙 남편하고 비슷한 성향이라 그런지 결혼 전의 모습도 정말 똑같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요. 그나저나 이 집 남자들은 참 결혼이 늦네. 도련님은 아예 결혼 생각도 없는 줄 알았더니 언제 만난 거야? 상견례 날을 벌써 4번이나 바꿨대. 바쁘다고. 바쁘다고? 무슨 일 하는 사람인데? 의사란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 아직. 괜히 상견례 자리에 우르르 따라 나서면 동서도 부담이 되겠다 싶어 나중에 어머니를 통해 전해들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상견례 이틀 전쯤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강혜나입니다. 얼굴도 본 적 없고 이름조차 몰랐던 동서가 전화부터 걸려온 게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전 반갑게 목소리를 높여 반겨줬죠. 아, 반가워요. 우리 곧 얼굴 보고 인사할 날이 오겠죠? 혹시 그 집에서 아들 낳으라고 하나요? 뜬금없이 그런 말을 묻는 동서를 보면서 당황스러웠지만 그런 요소가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아, 그래요? 아니, 아이를 결혼하자마자 가지셨다고 들어서. 그것도 아들 둘을 낳으셨다고 해서. 재산은 몇 번 있나요? 아이고, 그런 분들 아니에요. 제사도 6번 정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심하게 고생할 일도 전혀 없고 우리는 다 간단하게 해요. 동서라고 해도 되죠. 나중에 동서가 시집 오면 알게 되겠지만 아, 됐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2가지라서요. 갑자기 제 말을 자르며 본인 용건은 다 끝났다는 투로 전화를 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갑자기 연락했으면 무슨 말이라도 좀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제 멋대로인 모습에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상견례 날 옷 입는 걱정부터 화장까지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아 시댁에 가서 어머니를 돕고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렸죠. 내심 이야기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새 식구가 와서 제가 형님이 된다는 것도 떨리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금방 돌아오더니 10분 만에 끝났어. 밥도 먹지 못하고. 네 아버지는 기분이 별론지 누구 만난다고 가버리고. 괜히 내가 눈치 보다가 왔다. 이틀 전에 연락받은 저도 동서의 당돌함에 놀라기는 했지만 들어보니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식구들 아무도 없이 혼자 왔더라. 아무도 없다니요? 어머닌 돌아가시고 아버진 외국에서 지낸다는데 바빠서 못 왔단다. 집안에 무슨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요? 요즘은 하도 집안마다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아직 그런 이야기까지 꺼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 그건 나도 이해하는데 그렇다고 무슨 계약서를 갖고 와서 공증까지 서고 싶다는 건 아니잖아. 결혼하고 8년간은 혼인신고도 안 하고 싶단다. 애 낳을 생각은 없고 혼자 뭐 줄줄 읊어. 누가 잡아먹나 싶게. 결혼식 때는 그래도 오겠죠? 그땐 귀국하겠지. 아, 설마 하나뿐인 딸 결혼인데? 그래서 내가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 한국 오실 수 있을 때 다시 나의 잡자고 했더니 차라리 영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네. 영상 통화로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도 동서가 더 걱정되고 궁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꺼내놓지 못한 집안에 큰 우환이라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쓰였죠. 그리고 얼마 뒤 다행히 귀국한 동서의 아버지를 만나 속전속결로 상견례, 결혼까지 무사히 올리게 됐고 저도 동서에 대한 많은 편견이 생기기 전에 잘 풀려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당돌하다고만 생각했던 동서의 태도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형님, 혹시 오늘 4시쯤 밥이랑 반찬 몇 개 챙겨서 집에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가지수는 많을수록 좋아요. 냉장고에 잘 보이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먹을 건 아니고 필요하시면 바로 드릴 수 있어요. 반찬이야 우리 먹는 거 줄 수 있는데 먹을 게 아니란 말이 무슨 뜻이야? 바로 어떻게 준다는 거지? 아, 설명하려면 긴데 그냥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먹을 반찬도 아닌데 왜 필요해 그게? 형님은 이런 일을 꼭 다 아셔야 돼요? 갑자기 부탁한다던 사람이 성질을 확 부리더라고요. 순간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 내 머리로 너무 이상해서 안 그래?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이상한 것 같은데요? 동서가 맡겨둔 사람처럼 말을 하네. 형님, 전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직업이에요. 근데 형님한테까지 시시콜콜 다 하는 게 피곤하다고요. 아, 싫으시면 그냥 두세요. 지금 형님 태도로는 제가 마치 콩자반 먹는 이유까지 다 설명해야 주실 것 같네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 나도 미안해. 저도 동서 말에 같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행동한 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서 말대로 아무것도 안 묻고 반찬이며 김치 밥까지 다 채워서 냉동실에 다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댁 가족끼리 모인 단체방에 동서가 이상한 이야기를 써뒀더라고요. 그런 천한 여자가 만든 반찬이 먹고 싶어? 당장 싹 다 갖다 버려. 난 손도 대기 싫으니까 당신이 버리라고. 그 순간 저는 눈치챌 수 있었죠. 분명 동서가 제게 준 반찬을 버리라고 했다는 걸요. 순식간에 메시지를 지워버렸지만 누가 뭐래도 천한 여자는 저를 가리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속이 끓어오르는데 이걸 당장 가서 따질 수도 없고 미칠 노릇이었죠. 그래도 언젠간 저를 이렇게 뒤에서 씹고 있다면 걸릴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하며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서방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눈치를 살피는 서방님 목소리를 들으니 메시지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인 듯 했죠. 그래서 전 일부러 더 밝은 목소리로 서방님에게 어머, 서방님 어쩐 일이세요? 형수님, 혹시 동생분들 건강검진 안 필요하세요? 이 기회에 형수님도 같이 다 하면 좋고요. 갑자기 그건 왜요? 그때 집에 이것저것 챙겨주신 것도 있고 갚으려고요. 아유, 잘 먹었으면 됐어요. 또 필요하면 이야기해요. 정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형수님 솜씨 좋아하잖아요. 아시죠? 그래도 사이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서방님을 보니 저도 있는 듯 행동하는 게 맞단 생각이 들었죠. 잡아떼기도 너무 좋은 일이고 이러다가 괜히 형제관계만 갈라놓는 꼴이 될까봐 저도 아무런 내색 안 하고 견디기로 했죠. 그리고 서방님 덕에 저도 첫째 노릇을 톡톡히 했어요. 둘째 동생하고 나를 맞춰서 같이 검진을 받고 나오는데 병원 앞에 동서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언니, 동서란 사람 이 여자 맞지? 맞는데 왜? 호텔 조리팀에서 일하는 동생이 사진을 뚫어지게 보면서 아버지랑 많이 친해? 아니면 삼촌?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아버지나 삼촌, 그 중에 머리 하얗고 엄청 명품으로 옷 입고 다니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 알아? 결혼식 날 혹시 본 적 없어? 이 여자 되게 자주 오는데. 혼잣말처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에게 그날 제가 본 메시지 이야기를 했더니
언니, 미쳤어? 그런 사람은 없어. 세상에. 내 생각엔 그 집에 도미 아줌마 같은 거 쓴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걸 거야. 의사 정도면 그런 사람 쓰지.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했나? 우리 셋의 언니까지 돈이 얼마야. 아무리 언니한테 그 욕을 했더라도 받은 건 받은 거잖아. 꼭 고맙다고 인사는 해. 내 인사도 전해주고. 알았지? 동생 말을 들으니 그런 일이 있었겠다 싶기도 했죠. 너무 넘겨짚기로 혼자 생각하고 확신한 것 같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 동서에게 뭐든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돕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에게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죠. 동서, 오늘 덕분에 검진 잘 받았어. 우리 식구들까지 말이야. 다들 참 오래도 살겠더라고요. 아주 건강해요. 어쩐지 말에 뼈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도 내가 받기만 하기가 그래서 혹시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해줄래? 저 어제 백화점 갔다 와서 3,500만 원 정도 하는 시계를 하나 봤거든요. 그거 마음에 들던데 형님이 사주실 수 있어요? 정말 고마운 게 진심이라면요. 시계? 제가 당황하는 목소리를 듣자 동서는 갑자기 깔깔대더니 형님은 저한테 그런 거 함부로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제가 뭘 갖고 싶어 하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시면서 겁도 없이 참. 그 말을 듣는데 사람 자존심을 그냥 꾹 질밟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거만한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입술이 꽉 깨물어졌죠. 그리고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그래, 내 선에서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봐. 하나 있다. 형님, 곧 제 어머니 제사거든요? 그때 혼자 음식 준비하려니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사다가 간단하게 할까 했는데 그래도 엄마 음식인데 좀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그날 좀 도와줘? 그래 주시면 좋죠. 그게 제일 좋겠네요. 형님이 할 수 있는 선이기도 하고 저도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서로 딱 맞네요, 이게. 그죠? 부탁도 마치 사람 부리듯 하는 동서의 말을 들으며 마음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동생 말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언니가 형님이니까 언니 그릇을 크게 키우면 돼. 괜히 작은 것에 같이 흥분하지 말고. 전에도 같이 흥분하면서 말씨름하다가 불편해진 일이 있었으니 이번만큼은 제가 잘 돕고 넘어가자고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죠. 그리고 동서 어머니 제사를 앞둔 며칠 전 동생이 사진 한 장을 보내왔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동서가 머리가 희끗한 남자와 팔짱을 끼고 가더라고요. 순간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언니, 나 사람 보면 안 잊어버리는 거 알잖아. 내가 딱 보면 아는데 이 사람 자주 온다니까. 언니 동서 맞지? 그리고 그 순간 상견례장에서 본 외국에서 들어왔다던 동서 아버지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사람 동서 아버지야. 나도 알아. 아빠랑 이러고 다닌다고? 신기한 집안이네. 외국서 살아서 그럴 수도 있지 뭐. 문화가 다르잖아. 느낌이 사귀는데? 아빠 아닌데 이건? 야, 누가 듣는다. 말 조심해. 저는 그렇게 동생 전화를 끊고 동서 어머니 제사 준비를 열심히 구상했죠. 어떤 음식으로 차려야 초라하지 않게 상을 채울 수 있을까? 막상 돕는다고 해놓고 무성의하게 차려지면 동서도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 도와달란 요청까지 해서 메뉴를 정하고 미리 주문할 건 다 예약해둔 상황인데 제사 하루 전이라 동서네 집에 미리 배달이 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집 밖에 있다간 상할 우려가 있어서
동서에게 제가 들어가 재료라도 미리 넣어두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동서도 흔쾌히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비운 뒤 땅이 굳는다더니 동서와의 관계가 딱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택배 도착 문자를 받자마자 동서 집으로 들어가서 재료 손질을 다 하고 나가려는데 동서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전 순간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 치며 베란다로 들어가 있었어요. 아버님 혼자라면 모를까 곁에 젊은 여자와 들어오는데 뭔가 제가 있어서는 안 될 것만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여기는 내 집이나 다름없으니 편하겠어. 그리고 언뜻 봐도 30살 이상은 차이나 보이는 여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둘이 소파에 앉아서 끌어안고 유리에 비친 모습만 봐도 느낌이 좀 이상했죠. 아무리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 해도 한국에서 지낸 시간도 있을 텐데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화장실 급해서 잠시 들은 느낌이라 그분이 나가기만 하면 저도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기다리는데 전화를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지금 질려볼 시간 아니야? 집에? 오니까 아무도 없던데. 아, 왜 속삭이고 그래? 말을 더 크게 해. 잘 안 들리는데. 아, 진료실이구나. 그러더니 스피커폰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러자 동서의 목소리가 온 집을 뚫을 기세로 나오더라고요. 자기야, 거기 밥순이 없었냐고. 걔 간다 그랬는데? 없었다니까. 밥순이가 할 일 다 해놓고 가버렸네. 혹시 만나면 아버지라고 하면 그만이지 뭘 걱정해. 나 모레 엄마 제사라고 했거든. 이 집에서는 뭘로 했어? 하여튼 머리는 좋아요. 아, 그냥 아버지고 어머니고 싹 다 없애고 싶다. 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왜 죽여? 나 죽일 거야? 아니, 자기 말고요. 자기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그럼 너 의사 만든 게 누군데? 우리 진짜 아버지. 죽지도 않고 사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정말 미치겠네. 그 인간들 목숨줄도 길어요. 근데 가난한 인간들이 다 그러더라. 밥순이 동생들도 더럽게 건강해. 그게 가난한 애들이 받는 유일한 장점인가 봐. 야, 아플 돈이 있어야 아프지. 그것도 능력이다. 하늘이 알아보는 거야, 그 거지 같은 것들. 근데 걔는 미쳤다고 가짜 제사 음식까지 해준대? 무식한 게 때울 게 그것뿐이잖아. 갑자기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다 엉켜버리더라고요. 아버지를 자기라고 불렀다가 부모님이 다 살아있다는 말을 하는데 동생이 보내준 그 이야기가 괜한 게 아니란 느낌이 들었죠. 손가락 하나 까딱이기도 힘든 상황인데 뭔가 이 이야기는 반드시 녹음을 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 녹음기를 발로 밀어 거실 쪽을 향하게 뒀죠. 너 어차피 걔가 만든 건 너 먹지도 않잖아. 가자마자 쓰레기통이지. 나 청소업체도 부를 거야. 뭘 또 업체까지 부르고 난리를 쳐. 그거 다 내 돈인데. 그런 더러운 게 내 집에 발들였다는 것 자체가 싫어. 자기도 그건 허락해 줄 거잖아. 내가 싫다고 하면. 어쩌겠어. 예뻐 죽겠으니 참는 거지. 저번에도 어머니가 온 데서 갑자기 반찬 채워놓은 건데 그걸 남편 새끼가 다 처먹겠다잖아. 걔도 똑같아. 슬슬 정리해야겠다, 그놈도. 그래도 일단 여기선 개원은 하고 헤어질 거야. 어차피 서류 더럽히지도 않아서 좀 지나서 바로 튈 거야. 아빠는 우리 딸 믿어?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징그러워. 무슨 아빠야. 자기야, 이따가 또 연락할게. 둘의 이야기를 듣는데
아무리 봐도 부녀지간으로 보이진 않다던 동생의 그 이야기가 다시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집을 나와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놀라움에 집을 어떻게 갔는지도 지금도 기억이 안 나네요. 너무 많은 사실을 알아버려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서 똥개훈련이나 시키려고 가짜 제사까지 만든 동서의 무서운 짓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 길이 없었죠. 동서에게 무슨 일이든 더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문자로 동서나 그 남자가 보이는 모든 걸 모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가짜 제사라는 사실을 이미 다 알아버렸는데 애쓰고 음식 준비를 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날 동서가 절 그런 취급한 걸 확실히 알려줘야겠다는 생각하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죠. 그리고 하루 전 동생이 엄청난 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버젓이 살아있는 엄마를 핸드백으로 내치는 극악무도한 모습. 과연 이게 인간 탈쓰고 할 수 있는 짓인가 싶었어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동서 상황이 안타깝다며 고급 생선에 과일까지 다 준비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은 결국 착한 서방님과 시댁 식구, 무시당한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 살릴 수 있는 선택이라 믿고 동서가 꾸며낸 한편의 연극과도 같은 그 제삿날, 저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남모르게 또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죠. 동서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제 음식과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제사상을 보더니 애써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연기를 하더군요. 아주 병풍까지 펼쳐놓고 마련한 제사상을 대고 난 후 돌아와서 감상하듯이 보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너무 애쓰셨어요. 밥순이가 이것 말고 더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남모르게 절 부르던 말을 듣더니 동서도 당황하더라고요. 원래 밥만 하는 주부 보고 그렇게들 말하잖아요. 그러더니 옆에서 시어머니가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네 형님이 준비 많이 했다. 며칠 전부터. 그러자 동서는 코웃음 치면서 그거 형님이 저한테 빚 갚은 거예요. 원래 똑같은 걸로 못 갚으면 더 애를 써야 하는 법이잖아요. 무슨 빚? 제가 형님 동생들까지 다 건강검진 시켜줬거든요, 무료로. 형님이 뭐든 해주고 싶다는데 제가 형님한테 비싼 걸 말하겠어요? 저도 눈치가 있죠.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렇대요. 아니 뭐? 도대체 네가 형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 아니요. 형님이 농담을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농담 아니지 않았어? 농담이죠. 근데 오늘 형님, 오늘 좀 기분이 그러네요. 뭐가? 일부러 어머님 있다고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랑 단둘이 대하면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어머니 믿고 그러지 마세요. 적당히 하시라고요. 나한테 경고하는 건가? 그래? 끝까지 동서의 말을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자 제 모습에 화가 났는지 옆으로 바짝 가까이 붙더니 본인이 돕겠다더니 왜 인제 와서 그러는 건데?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미리 말을 하지. 너 밥순인 건 세상이 다 알아. 이거라도 하게 해준 걸 고맙게 여겨? 왜? 크게 말하지. 밥순이가 무섭냐? 내가 너 같은 걸 무서워할 이유가 없지. 그냥 더러워서 안다는 것뿐이지. 똥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 알아? 아예 동서는 막 나가듯 저에게 반말을 내뱉더라고요. 나 오늘 준비 많이 했는데. 죽은 어머니 살아 돌아오게 해주면 그거 큰 선물이잖아. 아닌가? 저는 병품을 착착 접어가면서 뒤에 제가 동서 모르게 부른 동서가 죽인 친어머니를 불러냈습니다. 그러자
모든 가족이 너무 놀라 뒤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코너에 몰린 동서는 이를 드러내는 짐승처럼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전 순간 동서의 머리채를 확 잡으면서 동서 친어머니세요. 살아있는 어머니를 제사까지 치르는 네 입으로 한번 말해봐. 어디 당당하게 말해보라고? 야, 미쳤어? 너 없으면 없는 대로 살 것이지. 어디 감히 내 일에 참견해? 이 사람은 날 낳기만 했지.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 없어. 엄마 아니라고.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니? 시부모님부터 남편, 서방님까지 입을 떡 벌리고 앉아서 제가 베란다에서 본 그 충격을 그대로 느끼고 있더군요. 그리고 동서는 이성을 잃으며 제사상 음식을 엎더니 거기 차려져 있던 음식을 제 얼굴에 그대로 엎어버리더군요. 야, 제대로 말해. 아니라고, 알았어? 이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저 싫어서 이러는 거예요. 너 가진 거라고는 몸뚱이 하나밖에 없는 천한년이 나를 엿먹일 생각을 하냐고.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아? 들킬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많이 흥분하네. 아직 들을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서방님, 제대로 들으세요. 저는 수건으로 태연하게 얼굴을 닦으며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남자와의 관계, 저를 헐뜯던 그 이야기, 이혼 계획까지 다 담겨있던 그 녹음 파일을 그대로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러자 동서도 그 자리에 모든 일을 망했단 얼굴을 하고 넋이 나가 주저앉더군요.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던 동서의 친어머니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리 앞에서 딸을 대신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없이 산 게 죄입니다. 딸 잘못 키웠습니다. 없이 살아서 의사 못 시켜준댔더니 늙은 놈한테 돈 받아서 인생 망친 거나 다름없어요. 아버지고 엄마고 다 죽이고 산 지가 오래입니다.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왜 네 어머니가 너 때문에 사과를 하냐? 입이 있으면 네가 해. 우리 아들이고 네 형님한테 다 사과해야지 너. 네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 늙은 남자 만난 거? 상관없어. 근데 너 얼마나 많은 걸 속이고 이 집에 온 거야? 이거 경찰서 갈 이유 충분해. 당신 형수님 반찬 못 먹겠다고 버린 것도 나 죄 짓는 기분 들어 힘들었는데 우리 가족 상처 주면서까지 내가 버틴 건 그래도 내 아내니까 이해하려고 한 거야. 근데 이건 사기지.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짓이야? 미안해 여보. 내가 살면서 갚아가면 안 될까? 그게 돈으로 된다고 생각해 넌? 그렇게 잘난 척하던 동서의 정수리를 그날 처음으로 본 것 같네요. 늘 턱이나 쳐올리던 모습만 봤거든요. 내 음식은 죄다 쓰레기통으로 가고 청소업체까지 불러? 나는 동서 한 짓이 더 소름 끼치고 더러운 것 같아. 죄송해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진짜니? 그것도 모르겠다, 이젠. 저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제가 의사가 되고 싶은데 집안 사정이 힘들어서 좀 도움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 언젠간 제가 개원해서 다 벌면 그 사람하고 관계도 싹 정리할 생각이었고요. 아, 그럼 그때 엄마를 살려올 셈이었어? 미쳤어? 아, 이 여자 말에 뭘 듣고 있어. 당장 가자고요. 남편이 상황을 다 정리해버리더라고요. 오늘은 어머니랑 돌아가. 너하고 더 무슨 말을 하겠니? 입만 열면 거짓말에 죄다 사기인데. 우리 가족끼리 이 문제는 결정할 거다. 그러니 잠자코 기다려. 어떤 결정이 나든 넌 죄송하단 말 외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아버님은 모든 상황을 정리하더니
동설에 제외한 우리 가족 모두를 집에 다시 모였죠. 그리고 우린 1시간 넘게 아무 대화 없이 앉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만큼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동서가 혼인신고부터 상견례에 혼자 온 이후 그 모든 것을 감싸주려고만 했던 우리가 얼마나 쉽게 농락당하고 있었는지 모두 한순간에 깨달은 거죠. 그때 남편이 돈이고 뭐고 다 떠나서 사람으로서 벌을 주자고요. 난 이런 사람이 앞으로 의사하고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격정지? 그것도 얼마 안가 풀리는 거 알죠? 나는요, 이 사람 감옥도 보내고 싶은 마음이야. 나뿐 아니라 형수님, 엄마, 아빠, 가족도 다 상처 준 사람이잖아. 우리가 참아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런 사람한텐 똑같이 갚아줘야지. 진심으로 한 소리냐? 아버님은 한참 가만히 듣더니 그 한마디를 묻더군요. 진심이에요, 아버지. 우리 며느리는 어때? 네 생각도 중요하다. 저도 이런 사람은 제대로 벌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이런 일이 벌써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서요. 또 피해보는 사람도 나올 텐데 멈추게 해야죠. 그렇게 우리는 동설한 여자의 괘씸함을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간 이 사람이 벌인 사건 모두 낱낱이 조사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사기죄로 볼 수 있다는 형사님 말에 조금 힘이 나더라고요. 흐지부지 끝내는 순간 우리 가족의 상처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 싸우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 상처받고 아픈 일이니까요. 결국 동서는 오랜 기간 스폰을 받아 유지했던 그 남자와의 관계까지 다 엉망이 됐고 서로 탓이라며 악다구니를 쓰다가 서로가 서로 죄를 경찰에 고발하는 꼴이 돼서 모르는 사건까지 몇 가지 더 밝혀졌다 하더군요. 결국 두 인간은 형을 받게 됐고 지금은 옥에서 지내고 있을 겁니다. 한때 동서로 들어온 그 끔찍한 인간의 가면을 하루라도 빨리 벗겨낼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요. 밥순이에 더러운 벌레 취급하던 그 기분이 종종 생각나긴 하지만 남편이 제게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인간이 당신을 그렇게 봤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면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들은 다 잊어버려도 돼.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걸로 이미 다 복수한 거야.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시댁 식구들에게도 우리 가족이라는 말이 더 편해졌어요. 나중에 시동생도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랬음 본인이 개원시켜주고 더 많은 걸 잃고 힘들었을 거라면서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걸 뼈아프게 이 일을 통해 겪어서 식구가 된다는 일에 또 신중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되신다면 꼭 감정이 아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저희처럼 모두가 다치는 일 없도록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